두 번째 세션에는 K-Culture and Beyond라는 주제로 세 가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북경대학교 주이보 교수님께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중국에서의 한류 영향과 도전이라는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各位专家、各位学者，抱歉，我这个就用中文来发表了。因为今天演讲的主旨是文化，关于文化交流，所以文化交流的最高原则是美人之美，美美与共。所以呢，我就在今天这个场合呢，改用中文来介绍我的一些研究和思考。 那么随着 161쪽의 번역본도 있습니다. 随着全球化的深入发展，文化交流成为了国际间互动的重要的组成部分。而韩国影视剧作为韩流文化的核心的载体，在中国的传播历程、影响以及面临的挑战。 不仅关乎中韩两国文化的交流，也成为我们跨文化传播的宝贵的案例。那我的演讲呢，主要基于现有的学术研究、数据分析以及实际的案例，从文化传播与文化外交的角度，深入探讨韩剧在中国传播的历程、基础特点。 影响以及其面临的挑战和未来应对的策略和建议。那么，首先呢，让我们从我们的研究背景开始。20世纪90年代，以韩国影视剧为核心的韩国文化产品，在中国、在新加坡等地区风靡，产生了比较强的区域性的特点。 由亚洲逐步的走向了全球，掀起了一股轰轰烈烈的韩流的热潮。那么发展至今呢，以韩流为代表的文化产业，在助力韩国经济发展、文化传播、形象构建等方面发挥了积极的作用。但受到政治、文化、历史等多种因素的影响，韩流在华传播也遭遇了一定的困境，反韩流思潮 兴起，并且呢，这2年得到了一些强化。那么，国内学界，中国国内学界对韩国影视剧已经有较为丰富的研究，特别是从文化传播、文化外交的角度研究韩剧的论文呢，在国内韩剧和相关研究中占据了主流的地位。从韩剧热现象分析到反韩流现象的研究，无一不表明，韩流文化在中国的传播是一个复杂并且值得深入探讨的课题。因此呢，接下来我将系统的分析韩剧在华传播的影响，关注韩剧目前在中国传播遇到了挑战背后的原因，以及对韩流何以火热以及遭遇目前的韩流问题做一定的探讨和补充。 那么，韩剧在中国的传播历程和它的特点有哪些呢？首先呢，我们要认识到，以韩国影视剧为核心的韩流文化在传播已经历了很多年，所以韩国国家形象的构建、中韩文化交流的加强以及中韩关系的改善，发挥了积极的作用。 我们试图将韩剧在中国的影响划分为几个阶段。在韩剧最开始发展的阶段呢，韩剧在中国，包括亚洲地区开始萌芽。那么，像主流的大家认知度比较高的韩剧，《爱情是什么》《星梦奇缘》《大长今》等等标志性的作品呢，是深入人心。那么到了第2个阶段呢，也就是2000年的中期到2010年
年代的初期，和韩国这个2010年到2019年像《豪杰春香》、《拥抱太阳的月亮》、《来自星星的你》等韩剧佳作在中国市场上呢引发了广泛的热议，巩固了韩剧在华的影响力。那么到了2020年以后，特别是疫情之后，那么新的阶段的特点正在形成，像比较热播的有《鱿鱼游戏》啊，有《眼泪女王》啊等等作品，成了推动韩剧在全球化的传播过程中非常有显示度的剧种，当然也深受了观众的喜爱。那么韩剧在华传播的成功呢，得益于多元融合的特征。一方面呢，韩剧融入了东方文化的底色，比如说子女孝顺父母，那么父母悉心爱护子女的传统美德，以及青春期的少男少女们的成长故事，这些都与中国文化有着非常深厚的共鸣。就以《请回答1988》这部韩剧为例，这是一部具有怀旧色彩的家庭剧，讲述了5个家庭的故事，描绘了温暖亲情，诉说街坊邻里间懵懂的爱情和友情，表现了人们普世性的情感和日常生活，广受好评。这部剧在国内，在中国的豆瓣平台上评分常年高居榜首，评分高达9.6分，这个是经久不衰的韩剧。那么在价值观上呢，请回答1988，它蕴含着中华传统文化的重要的组成部分，以人为核心的儒家文化相似的思想观念。那么作为一部家庭剧呢，首先要关注的是用约束家庭内部关系、维系家庭和谐的理念。在中国传统儒家文化中，孝的道德要求是家庭伦理中最为基本也最重要的。那么《论语学而》里头有一句话叫孝弟也者，其为人之本。儒家把孝看作全德的根本，由此可见儒家思想中对孝的重视。那么除了东方特点的家庭建构，请回答1988还融合了我国20世纪80年代的一些时代元素。剧中出现了非常流行的，曾经在中国非常流行的，像《英雄本色》呀，像《倩女幽魂》呐，这些影视剧的内容。这些元素体现了20世纪80年代港剧、港片的繁荣鼎盛时期对外国年轻一代人的影响。那么另外一方面呢，韩剧在题材、内容、生产的机制、演员的形象等方面与时俱进，与受众贴得非常的近，具有鲜明的时代化和大众化的特征。在探讨韩剧的发展轨迹的时候，我们不难地发现，早期的韩剧采用了比如说失忆啊、车祸呀、绝症啊等情节套路，以及灰姑娘爱上王子的这种经典的范式。然而近年来，韩剧在一定程度上打破了这种程式化的框架设计，更多的聚焦于社会现实，融入了编剧对于时代和社会的深刻思考。那么并且呢，韩国影视剧的制播的模式啊，与中国内地与中国完全不是一个套路。这个国产剧像中国的电视剧啊，遵循的是故事的构思、编剧的编写、成本的制作、播放这样一个线性的制作流程，而韩剧则创造性的、创新性的采用了像类似于美剧它边播边拍的灵活的模式。韩剧初期仅开发约1/3的剧本，然后呢，根据观众的喜爱的程度反馈剧情发展与播放安排，收视率成为剧情延续或者终止的关键指标。那么此外，韩剧通过在线讨论直接获取观众的意见，这种互动
机制不仅增强了本土观众的参与度，还有助于精确地捕捉海外受众的文化偏好，促进国际传播中的内容的定制化。那么韩国的韩流文化的兴起，也显著地受到了政府主导下的官民合作模式的影响。那么韩国政府对文化产业的支持是韩剧成功的非常重要的一个推手。在上个世纪98年，韩国确立了文化立国的这种战略以来，文化产业迅速成为国家经济的支柱之一。政府通过一系列的政策、法律、财政的支持，比如说我们知道韩国制定了电影振兴法、文化产业振兴基本法，这些法规的出台还包括成立文化体育观光部这样专门的机构，来构建一个强有力的顶层的设计和执行的体系。韩国政府不仅在国内推动文化产业的发展，还积极地拓展海外的市场，通过海外文化的传播以及外交部等职能部门直接的参与，共同实施对外传播的战略。这些机构不仅制定政策，还直接资助或者支持文化产品的国际输出。那么为了响应全球化和市场经济的趋势，韩国政府认识到大众传播的高效性，积极吸引财团还有私营企业参与文化产业的建设，形成了公司公有和私有合作的模式。政府呢扶植传媒的私有企业，特别是这些娱乐公司，作为韩国文化品牌的形象大使，通过市场化的运营，对韩国影视剧进行适度的去意识化、去形态化，强调其娱乐的属性，降低传播的障碍。那么综上所述呢，韩国政府通过官民的合作、精细化的分工与国际化的战略，为文化产业的发展提供了强有力的支持。那么韩剧通过生动的剧情和精良的制作，展示了韩国的文化魅力和民族的精神，改善了国家的形象。像韩国在2023年海外韩流现状调查的数据显示，韩流文化像电视剧、流行音乐等等，在海外受众中形成了积极的国家形象，有效地降低了对于韩国国家形象的其他负面影响。比如说2022年60.3%的受访者表示，体验韩流文化后对韩国的看法更加的积极。那么这些年我们也注意到，韩剧其实在中国的传播面临了一系列的挑战。尽管呢，我们不得不承认韩剧在华传播之前是非常的成功，但现阶段确实它面临了不少的挑战。这些挑战具体来说呢，从韩剧作为文化产品输出方的角度，韩剧呢一直以其生动的剧情、精美的制作和出色的演员形象，在中国乃至全球范围内建立了良好的口碑。但是韩国浪漫爱情剧深受中国年轻女性的喜欢，但是这些年韩剧在制作上出现了一定程度的疲软，爆款的影视剧出现的频率呢有所下降。这个现象的背后有很多原因。首先呢，是随着韩剧的不断传播，观众对于剧情模式越来越熟悉，期待和要求不断的提升。如果韩剧在主题的深度、剧情的创新上不能下功夫，那么就难以在激烈竞争的市场中脱颖而出。过度看重明星效应和商业化的运作，导致
批量生产的内容有大量的雷同，表现手法单一，这样的话会引发观众的审美的疲劳。其次呢，韩剧自身也存在一些内容方面的问题啊，比如说这个非常典型的韩国的历史剧会存在着一些关于历史史实的这个不准确的现象，这直接导致了部分韩剧呢在中国就是被这个禁止播放。此外呢，非历史剧中也出现一些模糊传统习俗、归属等等的问题，这背后是潜藏着中韩两国民众在历史、在文化上的分歧。再者呢，韩剧有单向传播的特点，它不大容易形成双向的互动和交流，这不仅造成了单方面的文化的输出，也缺乏文化交流所必须的互动的空间。韩国在执行文化输出的时候，往往倾向于单边保护，就是只输出不引进，这进一步加剧了文化交流的这种失衡。当然，我这次来韩国看到酒店里头的电视，有提供中文的节目，并且呢有中国目前正在热播的电视剧，同样在韩国是可以收看到的。那这也体现了目前可能中韩两国在影视剧方面的交流在不断的这个加强。那么从接收方的角度来看呢，这些年中国文化产业蓬勃发展，中国的电视剧质量显著的提升，题材多样、制作精良的国产剧越来越受到观众的喜爱和认可，这也在一定程度上削弱了韩剧在中国市场的竞争力。看这个图中的显示啊，有一项调查面向中国的814名Z 世代大学生发起的问卷调查，去了解他们对国产影视剧的体验，包括对中国电视剧的这个态度。调查结果显示呢，超80%的 Z 世代的年轻人看好这个中国国产的影视剧。在不同国别的影视剧中，最受中国 Z 世代欢迎的这个剧种是国产剧，比例达到了66.71%，其次是美剧。韩剧也有这个将近40%的比例。在这种背景下，虽然韩剧呢还是占领了一定的份额，但是不可避免的受到了冲击。那么从政策性的因素来看，近年来这个中国对于引进海外影视剧的政策呢，确实是有所收紧的，在一定程度上导致了引进韩剧的数量和播出的时间呈现出双下降的趋势。这种政策的调整不仅限制了韩剧的传播的途径，也影响了韩剧在华的受众的覆盖面。打个比喻，我的爱人之前一直关注韩剧，那么去年有一部热播的韩剧叫《眼泪女王》，这部剧在公开的这个官方的平台上大概是不大容易能直接搜到，但是只能通过比如说搜索网络资源，在夸克呀，在等等其他的影视剧资源比较富集的这个渠道是可以收看到的。那么与此同时，互联网技术的进一步发展和手机等移动客户端的普及啊，正在改变着人们的观影习惯。那么通过对中国国内的几个大平台，像爱奇艺、腾讯、优酷等中国民众主流使用的视频软件进行检索分析，我们发现自2018年以来，能够检索到的韩剧数量在下降，且整体的热度值都不高。在为数不多的能搜索到的影视剧中，真正可提供观众实际收看的剧集更是寥寥无几。我不知道像今天在座的我们可能有会了解的，比如说李老师你熟悉的《我的解放日志》、什么25、21这些剧种，那么虽然在平台上是有一定的热度值，但是呢，相对于国产的这些影视剧，韩剧的资源的可获得性上
仍然存在着很多的障碍。那么此外呢，我们还注意到，年轻人常使用的视频软件无法提供最近热播的这些热门的韩剧资源，他们不得不转向像 B 站、像网飞等小众平台软件，这种资源获取的不便利性，当然对韩剧在华的传播构成了客观上的障碍。那么韩剧在华传播的过程中，也面临了一系列来自文化冲突层面的挑战。首先呢，我们必须认识到，国际关系的变化对于文化层面的交流产生了深远的影响，特别是中韩两国在双边关系紧张和国际局势动荡的敏感时期，韩剧作为韩国文化的重要的载体，在中国它的传播会受到显著的影响和限制。这种影响可能体现在传播渠道的受限、审查力度的加强，以及观众情绪的波动等等多个方面，进而对韩剧的接受度和传播的效果产生不利的影响。那么其次呢，政治意识形态的分歧也是韩剧在华传播的一大难题。中韩两国在政治体制、价值观念等方面存在着差异，这些差异在文化交流中往往被放大，导致了观众对韩剧的解读和接受的程度存在着显著的差异。在某种情况下，这种分歧甚至可能引发争议、抵制，进一步加强韩剧在华传播的难度。再者呢，民族主义的情绪的激化对韩国在华传播也构成了显著的挑战。一些中国观众呢，可能会因为对韩国的不满而拒绝观看韩剧，或在对韩剧的某些元素进行过度的解读或者批判。这种情绪化的反应呢，不仅影响了观众的观看选择，还在一定程度上形成了对韩剧传播的负面的舆论，从而限制了韩剧在华的受众的基础。最后呢，韩剧的报道的偏颇和渲染也加剧了文化的冲突，对韩剧的传播产生了不利的影响。一些媒体在报道韩剧时，可能过于关注争议性的话题或者负面的新闻，从而造成了刻板的印象，并且放大了这种负面的印象。这种报道方式不仅误导了公众对于韩剧的认知，还加剧了文化的冲突和误解，进一步阻碍了韩剧在华的传播。对，最后呢，我们分析了韩剧在华的传播，它面临了一系列的挑战，我们怎么来应对当下这种挑战？我想来总结韩剧在华传播的未来与发展。韩剧遭遇的传播困境是韩流文化遇冷的一个缩影，未来韩剧要立足生产和传播这两个过程，面向时代，结合实际，创造性的发展，以应对危机。第一个方面当然是我们要提升内容的质量，这是韩剧的核心竞争力。那么要注重文化的交流，尊重并适应中国传统和历史的史实，审慎地处理政治、历史、文化元素，传递更多的正能量，避免引发不必要的争议和矛盾。其次呢，从传播的途径上讲，韩流的大众文化的大众化与去意识形态化的特征，加之它的娱乐属性，为其传播提供了良好的基础。要充分利用互联网和新媒体平台，拓展我们的传播路径，加强与中国主流的视频的平台的合作和推广。而且要积极的推动中韩两国在影视剧产业方面的交流和合作的项目，共同的去推动两国文化的双向传播与交流。那么以上呢，就是我对于韩国的影视剧作品在华这些年的传播，它有哪些基本的特征，
当下它面临了哪些挑战，以及未来我们该如何面对这些挑战，采取相对应的策略，提振未来我们的以韩国影视剧为代表的韩国文化在中国不断的发挥它应有的价值和影响力。谢谢大家。 주이보 교수님 열정적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은 마지막 토론 세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라 공과대학교의 줄리아나 타롤 아리핀 교수님께서 미디어 전략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very good afternoon to everybody. My name is Julina Tajarifin. I'm from Malaysia. I'm a lecturer at University of Technology Mara, the largest and biggest university in Malaysia. I mean, we have a franchise in every state in Malaysia. So my background is my background is mass communication. But I really love to learn about how Korean wave can blooming or spread easily globally around the world. I mean, okay. So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today is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through media strategy. Okay, I already. Do this, introduce myself. So we go straight to the introduction. S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the spread of Korean media, drama, music, and movies began in Asia but quickly reached Europe and beyond. Its rapid expansion can be attributed to the emotional connection audiences felt with Korean content. In particular, Southeast and North Asian countries like China, Vietnam, Japan, and Malaysia were some of the earliest adopters of Korean TV drama. So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drama and Korean drama. So Korean drama, to me, from my research, Korean dramas are distinct from Western production. While Western series often focus on realism, Korean drama emphasize emotion, relationship, and intricate storytelling. This difference has attracted viewers in Malaysia and other Asian countries. So the popularity in Malaysia broadcasting station have introduced Korean drama into their lineup, reflecting the growing demand among Malaysian audiences. Cultural similarity and shared values like family and respect of elders help Korean drama resonate with Malaysians. Okay, Korean drama in penetration. Korean West acceptance. Initially, Korean media gained popularity in Asia, but later expanded globally. This broad acceptance started with a few popular drama like What's Love All About and Winter Sonata. The government ro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alized the economic potential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started to invest in its growth. Their aims wasn't just about profit, but also enhancing Korean image abroad. This led to policies that encouraged the spread of Korean content beyond Asia. Impact of government policy, in terms of impact of government policy, the government involvement wasn't limited to the economic side. They recognized the culture influence of Korean media and how it could boost South Korea's national brand.
this has driven long-term policies aimed to sustaining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Okay, in terms of media strategy in Korean culture, the element of success, I found it, according to you, several factors contributed to Korean pop culture's success in Asia, including the use of Confucian values in media,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the attractiveness of Korean production quality. The rise of cable TV and OTT platforms like Netflix and YouTube provided Korean dramas with a platform they needed to reach international audiences. These developments were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Other than that, in terms of collaboration, while private companies were responsible for producing cont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yed an essential role in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industry. Earlier, Koreans saw Western culture as superior, but a change of cultural policy encouraging local content helped Korean pop culture growth. This shift helped Korean content meet the taste of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udiences. Korean dramas in foreign countries. As we know, the Korean dramas goes around the global, but today I am only touch on China, Taiwan, and Japan. In China, the Korean wave began as a slow phenomenon, but it eventually led to a surge in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language learning, food, and tourism. Chinese audiences began collecting Korean culture products as they felt more connected to Korean. In Taiwan embraced Korean TV drama early on with their preference for fresh and stylish content. Taiwan became one of the largest consumers of Korean media between 1999 and 2004. The mutual East Asian cultural identity between Korea and Taiwan contributed to the popularity of Korean media there. So in Japan, Korean and Japanese television drama share the cultural commodity genre, which allow both countries to access in the East Asian pop culture. The hit Korean drama Winter Sonata significantly impacted Japan, bringing culture and economic benefit. Okay, looking into Malaysia audiences, I divided the point into three. The first one is censorship. Korean drama adjust their content to respect the culture and religious value of Muslim majority countries like Malaysia. Because Malaysia, we are Muslim, majority are Muslim. We are really proud that Korean try to adjust very much to make the taste for Malaysian. This means less sexual and violence content, ensuring the viewers are comfortable and engaged. The second one is age group. Different age groups have varied interests in Korean drama. For instance, older audiences prefer drama with rich storytelling, while younger audiences gravitate towards variety shows and trendier content. However, the best reason all this is cultural relevance. The success of Korean drama lies in their ability to resonate with the emotions and value of Asian audiences. They reflect family values, respect of elders, and other aspects of Confucianism which make Asian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here. And I'm very happy actually coming here because I can see a lot of Korean, they respect each other. They bow to each other. I think this one is, I cannot find it in my country. Next.
Korean dramas market, expansion through crisis.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media expansion. As other countries cannot afford foreign content, Korean media became a more affordable and attractive option. Technological age, Korean advanced internet infrastructure allow its media to spread globally, especially to younger audiences who consume content online. This further strengthened the Korean media industry and contributed to its international growth. In terms of Korean culture proximity, the closeness of culture values, social norms, and traditions helps Korean drama content with international audiences. These cultural familiarities foster loyalty and repeat business, making Korean content relatable and appealing globally. Let's see to the theoretical implication. Capturing global audiences, Korean media use a strong foundation of cultural value, family themes, and emotional realism to captivate international value. Unlike Western dramas, which may focus more on action or spectacle, Korean drama touch on relatable, everyday human experience, making them resonate emotionally with audience worldwide. So the conclusion is Korean drama actually have successfully caught the imagination of audiences by blending enticing modern Western images with a just sufficient dose of Asian sentimental.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저도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해주는데, 특히 또 아까 주희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효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주몽이나 대장금에서 나오는 그런 복식,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한국 드라마의 전략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야마모토 주호 교수님께서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에 대한 고찰, 한류 지속 가능성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야마모토 조호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최자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준비하는 주제가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뉴진스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 주제를 선택한 게 아마 7월 초인가 그때 그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이 와서 좀 이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때야말로 주제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그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요, 지금 뉴진스가 빠진 여러 가지 사태와는 상관없이 문화 현상으로서 뉴진스 한이가 일본의 도쿄돔에서
불렀던 그 아오이 상고쇼, 푸른 산호초에 대해 그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 지금 그 뉴진스가 빠져있던 사태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묻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케밥은 인기가 많죠. 아까 그 케밥은 그 한국 학습부의 뭐랄까요, 동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한국어 초보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초보라서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 초보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처음 수업에서 왜 한국어를 선택했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담당하는 클래스에서는 90% 정도가 케밥이 좋아해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케밥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케밥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극현을 넘어 글로벌한 음악 현상으로서 지금 인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케밥은 타문화적인 접근이 케밥의 지속 가능성의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중에서도 한의의 푸른 산호초의 권용, 그것이 바로 그런 문화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푸른 산호초, 이번 푸른 산호초, 한의의 푸른 산호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의는 올해 6월에 도쿄돔에서 열린 뉴진스의 일본 데뷔 첫 팬 미팅에서 한의가 부른 것인데요. 그럼 먼저 한의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의는 호주에서 태어난 베트남계 호주인이고요. 베트남 국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004년에 멜버른에서 태어난 베트남계 호주인이고요. 베트남계 이민의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오늘은 멜버른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멜버른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문화 도시예요. 백인도 있고 아시아계 이민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의 아버지가 멜버른에 있는 태권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는 베트남 문화와 그리고 호주 문화, 멜버른의 다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문화도 영향을 받으면서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디아스포라라고도 할 수 있고 다문화적인 존재의 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음악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특히 한국 음악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호주에서는 케밥 댄스 팀에서도 소속하고 활동도 하고요. 2019년에 현재 5가 된 옛날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고요, 합격하고 연습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생 시절에서는 한국에 오고 원래 한국과는 연관성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가
그 한국어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그 한국이라는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면서 그 한인은 한국어를 배우고 다른 연습생들과 소통하면서 그 뭐랄까요 그 영예인으로서 그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타문화적인 배경을 주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타문화적인 배경은 한인가 글로벌 팬을 그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호주에서 성장했으니까 그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그 한국어도 할 수 있고 그 동남아 그 계의 그 이민이라서 그 아시아계 그 한국어 이외의 아시아계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디어 2022년에 뉴진스로 데뷔했는데요. 그녀는 그 뉴진스로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한이의 다문화적인 배경은 그 K-팝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며 그 다문화적 공간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이가 아오이 상고쇼, 그 푸른 산호초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푸른 산호초이라는 거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푸른 산호초이라는 곡은 원래 그 일본의 아이돌 곡입니다. 마츠다 세이코라는 그 일본의 80년대 초반에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그 일본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 레전드의 아이돌 그런 존재입니다. 그 여성 아이돌이고요. 그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 중에 대표곡이 바로 그 한이가 부른 푸른 산호초 아오이 상고쇼라는 곡입니다. 그것은 그 일본 아이돌 이명 마츠다 세이코 이명 푸른 산호초 그만큼 그 일본 아이돌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곡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전령이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향수를 느끼는 그 80년대의 일본에서 그 전령이었던 그런 세대에게는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그 당시 그 80년대이면 그 전반에는 그 한국 보도를 보면요 그 당시는 버블 경제였다라고 그런 해설을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버블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고요. 그 2차 오일쇼크 이후에 그 불경기 사태에 일본도 빠져 있고요. 그 경기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도 그 일본 경제는 그 서서히 그 버블 경제에 향해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일본에서는 그 여러분이들은 그 아이돌 문화를 성장시키면서 그 아이돌 문화가 일본에서 그 여러분이들의 대표하는 문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징이 바로 그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령, 그 지금의 그 50대 후반부터 60대 전반 그런 세대들에서는 그 일본의 좋은 시대를 그 기억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그 마츠다 세이코는 그 일본 아이돌의 아이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국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그 소년대라는 그 아이돌 그룹
세 명의 남성 아이돌 그룹, 자니즈의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아이돌을 참고로 하면서 한국에서 소반차가 등장했죠. 그것은 그 일본 아이돌 문화가 그 한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그 다른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었는데 그 가운데 그 다음에는 그 한국에서는 소반차가 등장한 후에 그 H.O.T가 나오고 그 이후에 K-pop 아이돌이 나오고 그 일본보다 아이돌 문화를 성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한국 아이돌이 창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아이돌도. 그만큼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한국 아이돌이 지금 일본 아이돌에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그 뭐랄까요? 상호작용 그 하면서 그 서로가 성장했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문화적 교류라는 게 아주 중요한다. 그 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국가 안에서만으로 문화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교류하면서 문화를 성장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K-pop과 일본 대중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한의의 푸른 산호조 커버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의가 그런 그 일본에서 그 산진선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곡을 커버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한의의 푸른 산호조 커버는 단순한 공연으로 넘어 일본 대중문화를 글로벌한 맥락에서 재조명한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오이 상고쇼라는 그 푸른 산호조라는 곡은 그 당시에 그 전형이었던 한국 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한국에 졸업한 사람분들은 그 한이 이전에는 몰랐던 곡이죠. 그래도 그 한이가 부르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도 그런 그 일본의 오래된 곡이 명곡이 그 알게 돼서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도 알게 돼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본의 오래된 음악이 재조명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K-pop과 일본 문화의 새로운 연결가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이의 커버는 K-pop이라는 그 새로운 그 한국의 문화가 일본의 오래된 그 대중문화를 그 연결시킨 그런 그 방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이의 푸른 산호조 커버와 그 문화적 재해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한이가 푸른 산호조를 부른 게 그 올해 6월 그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이고요. 거기서는 9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동원한 팬미팅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한이가 푸른 산호조를 커버했는데 한이는 도쿄돔 무대에서는 그 푸른 산호조를 커버하면서 일본 관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였죠. 한국에서도 그 매일매일 보도되었죠. 그 당시 6월 때 그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문화적 배경이 미친 재해석의 힘인데 그 타문화적 전체성의 재해석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한이는 그 베트남계 허중이라는 배경을 파단으로 그 일본의 대표국을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문맥에서 그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베트남계이자 호주인이자 그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한국에 오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 사람이 일본의 곡을 부르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그런 현상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만큼 다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케밥은 그냥 그 한국의 음악이다. 그런 그 음악 문화뿐 아니라 케밥은 문화 현상, 사회 현상, 그리고 세계 문화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것은 그 문화 혼전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 하이브리디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한의의 커버는 여러 문화가 그 혼전성을 갖게 되고 그 새로운 의미를 창출을 하는 문화 혼전성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한의의 무대를 본 그 팬들의 반응에 대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NS와 팬들의 반응은 그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한의 공연 후 팬들은 그 SNS에 올린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며 그 이를 글로벌 팬들에게 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스포티파이에서는 그 제센스가 그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 제센스가 그 530%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K-팝의 영향력이 일본 대중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 그 옛날에는 그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화적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글로벌 음악 장르로서의 K-팝은 한의의 가발을 볼 때 그 K-팝이 극현을 넘어 글로벌 현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고 그 다문화적 접근이 K-팝의 미래를 미치는 영향은 그 적지 않다. 그 K-팝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면서 재해석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인데 그 한의와 같은 다문화적 아티스트들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괜찮죠? 그 K-팝의 다문화적 전체성과 지속 가능성인데요. 그 다문화적인 아티스트의 중요성은 그 한의와 같은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는 K-팝의 글로벌 확장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론 한국인의 아티스트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지금 뉴진스 오지상, 뉴진스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 아재들이 있습니다. 그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뉴진스 오지상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보도되는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그 뉴진스를 좋아하는 아저씨 그런 의미인 것처럼 그 한국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뉴진스 오지상은 오히려 약간 좀
그런 아재들을 낮게 평가하는 말인데요. 그 어떻게 낮게 평가한다면 뭐랄까요? 원래는 아재들은 특히 아재 마츠다 세고를 들었던 세대의 아재들은 일본 사회 중에서는 혐양,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중입니다. 중장년 남성.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별로서는 여성 그리고 연령으로서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반대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장년의 아재들입니다. 아재들 중에 지금까지는 케이팝에 대해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케이팝은 들을 가치도 없다. 한국 같은 나라는 싫다.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불었습니다. 한이는 한국인이 아니고 호주인 그리고 베트남계 호주인. 그가 일본 명곡을 한국에서 트레이닝한 후에 이렇게 잘하고 공연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케이팝은 대단한 문화가 아닐까? 케이팝은 들을 가치가 있는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뉴진스 오지사입니다. 한국에 대한 가치관, 생각, 그것을 한일을 보고 그리고 뉴진스를 보고 갑자기 바꾼 그런 아재들을 좀 낮게 보고 지금까지는 케이팝을 듣는 여자들은 바보다 그렇게 말해왔는데 역시 케이팝은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런 아재들을 뉴진스 오지산이라고 하는데 그를 통해 아재들도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한국인 아이돌이 마츠다 세이의 노래를 부르다면 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한이가 한국인이었다면 한국인이 일본 문화를 표절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그래요. 한국 여러 가지 일본 문화를 표출을 하고 자기 문화인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한이가 다문화적인 존재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요, 한이의 푸른 산호초에 대해 고찰을 해왔는데, 케이팝의 다문화적인 융합과 지속 가능성을 고찰을 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케이팝이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문화적인 아티스트들의 중심에서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인 아티스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국인 아티스트가 다문화적인 외국인 아티스트가 같이 권정하면서 여러 문화의 케이팝의 좋은 면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다음 주에 이 호텔의 옆에 있는 국회에 참석한다는 그런 소식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영예 이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한국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는 우리 일본에서도 많이 연습생으로 한국에서도 케이팝 아이돌을 목표로
노력하는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애들을 포함해 그 우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K-pop 아이돌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그 여러분들도 그 생각해 주시고 그 누가 나쁜 게 아니고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그 시선도 있다 그런 것을 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작용 그리고 또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어떠한 문화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시선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성대학교 김미라 교수님, 경상국립대학교 서영호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서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이유정 교수님께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중국에서의 한류 영향과 도전, 주의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에서 온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의보 선생님이 발표하신 중국 내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한류에 대한 평가와 도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90년대에 저는 90년대에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97년도인가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거를 놀랍게 받아들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한국 드라마가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확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주의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가장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는 저는 한한령과 반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한령과 반한류를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이제 한류의 어떤 해외 확산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확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장인데 최근 그 한류 실태 조사를 보면 중국에서의 한류는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 국가를 인식하는 거는 99% 거의 100% 가깝게 한국 이제는 제가 예전에 유학했을 때는 남조선, 난차오신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그 매년 이것에 대한 그 향유와 인식은 호감도라든지 인지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한류 현상에 있어서는 형님격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실 주의보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보 선생님은 사실 이 한국 드라마가 어떤 문화적 유사성에 기반해서 중국에서 어떤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제 부정적인 평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들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통지나 법적인 제재, 정책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2016년도에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보복 조치로 관광객들을 제한을 하면서 해외 관광객, 한국 관광객을 제한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 한한령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회자가 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과 산업
의 측면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한알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주의보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을 때처럼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예, 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가 다른 그 상황에서 사실 사회주의 체제 중국에서 이런 어떤 자국 문화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넓게는 한국의 콘텐츠만 핀셋으로 찝어서 제한을 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중국 내에서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 그 어떤 중국 대중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인 측면에 대한 제재, 그 통제라고 관리라고 할게요.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한알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국 문화 콘텐츠 또 중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한알령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서 어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뭐 향유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정식 채널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향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문화 산업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 중국의 문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드라마, 중국 자체의 드라마가 굉장히 이 뭐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예, 굉장히 발전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 즉 한류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미적 피로감과 예, 그다음에 그 어떤 문화적인 민감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짧게 예,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하셨던 것이 문화적인 수용이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한류의 해외 확산을 계속 일반향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류 굉장히 어떤 저 스스로도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뽕같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구나라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꾸로 이게 쌍방향적으로 중국의 문화 콘텐츠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변화된 콘텐츠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은 현실이 있는데 이러한 쌍방향적인 다원적인 교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아까 통역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씀하신 게 와서 보니까 여기 호텔에서 뭐 그 채널을 틀어보니까 중국 영화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 좀 그런 변화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朱老师在快速发展的中国文化产业那个环境当中，现在韩国电视剧的人气为何有所停滞？如果以后为了实现可持续的成长，需要进行哪一个改善？我们分享一下您的个人的意见。好的，谢谢李老师的提问。我不得不夸奖一下李老师你的中文和你的韩语，水平一样的高。因为李老师我知道是那个北京大学中文系毕业的学生，所以对于中国的文化，他是非常的热爱。然后呢，这一次他给我抛出的问题是，这个以韩国影视剧为代表的韩流文化，目前在中国影响力有所下降，原因何在，以及如何应对这种挑战？那我想，简单的来说呢，确实这些年这个变化是蛮大的。中国的影视剧越来越受到中国年轻人的喜爱，甚至超越了国别的这个限制。比如说，我知道这个李老师最近刚刚看过一部中国的影视剧作品，叫《我们一起摇太阳》。哇，这个说明中国的影视剧作品的影响力，无论是在国内还是在更广泛的区域内，越来越受到大家的这个关注和喜爱。
不可避免的就会对其他非中国的传统的非中国的其他外域文化，包括影视作品，会带来一些挑战，因为人的注意力是有限的。当我们的作品越来越受到年轻人喜欢，那自然相对来说，其他的这个文学艺术作品，包括影视剧作品，相应的它的影响力是相对在下降的。那坦白讲，另外一个方面呢，是过去我们印象中的韩国的影视剧作品确实非常的深入人心，它给我们打开了一扇窗户，让我们了解了很多韩国的这个现代的文化，通过韩剧。那么现在呢，韩剧经过了这么些年在中国的广泛的传播，那实际上对于韩剧的生产的内容，其实对于中国年轻人来说，或者再年长一点，像我这个年龄段的人来说呢，我就会觉得大概我看一下我就知道剧情要怎么发展，内容大概是怎么铺陈。所以呢，这个在这一方面确实韩国这个电视剧影视作品的生产的内容、生产的方式手法，确实这个可能有一些停滞的这种迹象啊，这是第一方面。第二方面，当然这个挑战来自于不仅是韩国自身，我们的影视剧生产的这个内容、机制、手法、制作的流程。那么另外一方面，确实受到国际关系的影响，中韩两国的这个文化交流在过去的几年是受到了一些挑战，处于一种停滞，甚至有点走下坡路的状态。所以呢，这个传播的路径、传播的速率都在经受着各种挑战。所以这个是我大概从2个方面来分析目前韩国的影视剧在中国的传播，他们遇到了什么样的困境，有什么样的障碍。当然针对着这个问题，其实大家都非常的明确，未来如果说韩剧还要像过去一样在中国在更大的范围内去流行开来，那么更要紧的是从它的生产的内容，包括反映的问题的深度，包括叙事的方式上面，不断的去与时俱进，真正的有一些新的手法来带动我们这个韩剧的流行和传播。那么另外一个方面，还可以更多的通过像今天这样的方式，多种形式的去传播我们的韩国的当下正在流行的文化，所以大概我就从2个方面做一个简要的介绍。谢谢我们尊敬的李老师的提问。 간단하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국산 드라마, 중국의 국산 드라마의 성장이 어떤 한국 드라마의 정체의 한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에 보면 최근에 올라온 어떻게 보면 중국의 우리 태양을 흔들자라고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중국의 영화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어떤 국가 정부가 어떤 장려하는 그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중 양국의 국제 관계에 그동안 어떤 긴장의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한류가 중국에서의 정체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지속 가능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나 소재 면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에서 중국 대중들이 즐기고 있는 중국 국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그런 소재라든지 내용 면에서 한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전략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콘텐츠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이어 통역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성대학교 김미라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is paper today. It was a great chance to explore the Korean wave from the perspective of a Malaysian researcher. I'd like to briefly share my thoughts on this long-term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phenomenon of Korean contents known as Hallyu, which has garnered widespread attention far beyond Asia. Hallyu began to take hold in various Asian countries in the 1990s. This research traces its evolution from its early stage to the present, with the focus on social and cultural policies of different nations. Through this, the study highlights key factors behind Hallyu's success, such as cultural proximity, government support, and strateg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thod. It also analyzed cultural similarities such as the appeal of Korean culture and the emotional connection formed with global audience, the allure of trendy narratives, and the strategic media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s essential factors.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impact of Hallyu on Asia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It suggests that the Malaysian media industry can learn from Korea's success and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its own contents internationally. Since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past and present of Hallyu, I'd like to focus on its future by proposing a few sampl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media industry. Hallyu has transformed competition in the global media industry, creating a complex landscape where various elements are interconnected, including content diversity, expansion into global markets, the emergence of new platforms, and the globalization of fandom culture. These challenges cut the current strategy of the media industry while also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content creators. These changes are likely to persist, further shaping the competition landscape of the global media industry. It also inspires creators in various countries to explore unique and diverse storie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wide array of genre and styles in the global market. The success of Hallyu has motivated our other countr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own culture content. As a result, nations are striving to produce contents that reflect their cultural identities,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global media market. Second, the media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ed in this study offer a valuable insight in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ontents and can be a useful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looking to develop their own cultural contents. However, for Hallyu to sustain itself in the future, it will require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imed at expanding the cultural industry bas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competitive sele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past. Instead of depending on governmental-led policies, diverse artists should take the initiative alongside global fans to create a spontaneous worldwide movement. For Hallyu to be sustained, it must become a global talent platform where talented
writers and cultural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Korea to create new values and contents. Also,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building infrastructure that support the industry, including large venue for K-pop concert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like Universal Studio or Disneyland, where audience can fully experience Hallyu contents. Third, the global cultural industry surrounding Hallyu is changing rapidly. With the rise of OTT platforms, the lines between genres in film and televis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and the boundary for contents distribution across countries are diminishing. Meanwhile, technologies like AR, VR, and the metaverse are giving rise to new forms of contents. Alongside serialized content, short-form content is also gaining immense popularity. While our cultural industry has successfully adapted to this fast-changing global landscape and to contribute to the rise of Hallyu, maintaining its momentum will require us to lead these changes. To do so, we also need to strengthen support for advancing the culture industry. For more 20 years, Hallyu has thrived in the competitive global contents market despite facing numerous criticisms. To ensure its continued succes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e must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achievement it's made so far, along with our shared passion for Korean pop culture. Instead of worrying about when Hallyu might end, we should direct our energy toward finding ways to develop and enhance it. Culture doesn't simply flow from planning and intention. It breathes and lives among contemporary people, existing as a shared experience while also functioning as an independent entity. Viewing this from a global community perspective, the diverse policies and industry changes being explored today could unlock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Since this study mainly examined both the past and present of Hallyu, I'd like to focus on its future by asking two questions. First, Malaysian media already features the various of Korean contents. How have Malaysian audience been responding to it? That's the first question. And then second, if you have any idea for the next phase of Hallyu in the Malaysia, I'd lik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that. Sorry to bother, but please give a brief response to the questions.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e first one about the audience, I think in Malaysia, I'm talking just about Malaysia, they are still hungry for Hallyu or Korean Wave. I just make an example on my in my university, we have a subject where we call it Korean language, and you know what? The class is always full, and they ask for more class, additional class, because everybody loves to learn Korean language. That's about language. Other than that, they also, because of the media strategy, they also love to try Korean food. You know, in my area near to university, we have a lot of Korean food actually, and they are very success in business because our students love to eat
Korean food. So you can write about Korean food lots and give us to read, to my students, I think.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future. What is next? Because as for now, Korean or Hallyu is already blooming. So what is next? I like to bring this matter to the new film. I think the success film in 2024 is for now is Deadpool. I think most of us have already watched the Deadpool. Deadpool earned 782.8 millions against 58 millions budget. Means they are really success. So in this case, I like to say that maybe Korean content should have a diversification and innovation, where we explore new themes and genre, and also expand the range of narrative and character, where every age can see and feel the Korean drama as a global audience. So al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s, because Korean is very popular with culture, I think in the future maybe we can mix the old and new, maybe in hybrid format, so that people will the company should consider more creating hybrid content that combines Korean culture and other culture. This culture is not only Asian, maybe also culture from Europe. I think this idea will give some formula for a group of people like us to discuss deeply and seriously, or maybe we can do some research so that in the future we know that Korean is not only for 10 or 20 years. We want Korean to be forever.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우 경상국립대 교수님께서 야마모토 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의 서영우라고 합니다. 한의의 푸른 산호초 커버는 올 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K-팝계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양국의 대중음악사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K-팝이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우리가 들여와서 한국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것이 다시 초국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 소회로는 이 지금의 K-팝의 모습에 주요하게 연루된 이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의 얽힘의 어떤 정점 같은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미묘한 감정 관계를 갖고 있는 양국의 대중들이 진정한 상호 교감과 존중의 순간을 경험한 어떤 순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되고요. 동시에 또 그런 긍정적인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K-팝의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를 더불어서 K-팝의 미래에 대한 상상에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감이 잠깐이라도 스쳤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마모토 조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한의의 커버가 K-팝과 일본 대중문화의 새로운 협상 방식을 제시한 어떤 이벤트였다라고 통찰하셨는데 아주 그런 점을 잘 짚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K-팝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지속적인 문화 현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K-팝이라는 용어에 붙어 있는 K라는 이 이니셜이 결국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상징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글로벌한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유연한 수용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다문화적 배경, 혼정성과 문화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트랜스컬처리즘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는 당연히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어떤 의문 같은 것들을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글이 이제 결국 K-팝의 글로벌 성공이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K-팝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요소와 정체성 같은 것들은 K-팝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조금은 방해가 되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양립 가능할 것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사태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처럼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을 시켜보기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팝에서 결국 한국적인 것, 즉 한국이라는 국가성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을 자꾸 없애나가는 것이 결국 K-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결국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한국적인 것이 K-팝에서 한국적인 것이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주 복잡하고 그동안 지난한 논의를 거쳐온 문제라서 뭐 누구도 단번에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포함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K-팝이 아마도 향후에는 더 초국가적인 문화 양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 K-팝에서 K라는 어떤 그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하건 혹은 인식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발표 자료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야마모토 조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에 그 소녀시대 유리 씨의 본명과 아마도 그분의 생일이겠죠. 예, 생일로 짐작되는 건유리 89125 뭐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본인의 이메일 아이디로 쓰실 정도로 그걸 짐작해 봤을 때 그만큼 어떤 학자로서의 관심 이상의 어떤 K-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오래된 아이돌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또 K-팝을 지속적으로 애정해오고 탐구해오신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별개라기보다 한꺼번에 포괄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K가 뭐냐, 한국적인 거니 뭐냐, 그것은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에 도쿄 대학에서 제가 강연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과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적인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은 K-컬처라고 해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K-팝이라는 음악이라는 그 분야에 한정하면 K-팝 한국적인 것이 뭐냐면 한국의 음악 수용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런 책을 강행했는데 K-팝 현대사라는 책을 강행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K-팝 현대사인데 여러 사람들은 이것은 K-팝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K-팝 현대사라는 이름은 K-팝은 현대사라, K-팝은 한국의 현대사라, 그런 의미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 음악은 한국 대중 음악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음악을 레코드를 판매하려면 일본의 레코드 회사를 통해서만 발매 가능하고, 레코딩도 도쿄에 있는 스타디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든 싫든 관계없이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해방 후에는 미국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것도 분단과 냉전, 그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케이팝에는 그 큰 메시지성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 민주화 과정에서 그 민중가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그 민중가요에서는 그 큰 메시지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 한국의 케이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것이 뭐냐면 그 외부의 음악을 수용하면서 그것은 그 역사적인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그 한국의 그 국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대중음악으로 형성하면서 동시에 한국 내부적으로는 그 독재와 세우고 그 시민 지배와 싸우고 그런 그 환경에서 메시지성이 있는 그런 음악으로 성장해왔다. 그런 음악이 바로 케이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오히려 제가 제안한 그 다문화적인 그 요소를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 그 말은 그 오히려 그 케이팝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케이팝이야말로 그 다른 문화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 한국의 그 경제 성장도 했잖아요. 그런 그 한국의 경제력과 그 국제적인 영향력 그 속에서 그 발신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수신도 하고 그것으로 반복으로 하면서 성장시킬 힘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야말로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 일본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K-팝에서는 한국적인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느 다른 학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새로운 관점의 한류에 대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께서 사회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발표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은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고 역시 해외 학자들과 이제 국내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끝까지 계셔주셨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성걸 리더장께서 자리를 마감하는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도 교수 학자잖아요. 학회 많이 갑니다.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진지하게 듣는 학회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요즘엔 그렇습니다. 이 폐회사는 짧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의 의의를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종이를 들으면서 느낀 바를 세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까 우리 지금 최종 마지막 그 토론하고 또 그 답변하신 그분 그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한류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한국적인 게 또 한류가 세계화되면 한국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문화형 토론의 시각에서 보면요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현재는요 이게 미래에서 보면 과거고요. 과거에서 보면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영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한국 거였습니까? 지금은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 불교하고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성리학이나 아까 효사상 얘기 나왔죠? 그것이 K컬처가 아닙니까? 한국의 불교가 당연히 우리 한류의 일부죠. 그런데 미래에 그것이 세계화됐어요. 세계화됐을 때 그것이 곧 한국 겁니까? 세계인의 모두의 것이죠. 문화영토론이 지향하는 한류의 세계화,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느낄 때 갈등이 없어지고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영토론이 지향하는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97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취권입니다. 성룡이 나와서 뭐 슝슝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홍콩 영화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그 당시에 아주 홍콩 문화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상해지면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늘 저희가 이 논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창의성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한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류 그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대만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아이돌 중에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 되고 어느 문화가 됐건 간에 그것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접목이 돼서 창의성이 발휘될 때 그때 우리 한류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문화영토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연구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할 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cuse me. For those of you who cannot understand Koreans, I will tell you about the story about this when we have a farewell dinner with you guys. Okay? Thank you. 네. 이제 정말 끝났고요. 네, 이제 지금 이런 학술대회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창립 5주년 학술대회는 이번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찍어 주시죠. 네.